네, 여당과 청와대가 고민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이번 총선에서 가장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국민의당이 냅다 지금 내달리고 있네요. 안철수 대표 오늘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의 새로운 위상을 선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을 정권 교체의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다. 원내 제3당으로 우뚝 선 국민의당 때문에 여야는 싸우면서 공생하는 기이한 동거를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중대 국장님. 예. 총선에서 이겼죠. 이기자마자 광주에 내려갔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죠? 예, 총선에서 이겼다기보다는 우뚝 섰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1, 2당은 아니고 제3당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당이 38석인데 그 중에서 13석 비례대표를 빼내고 나면은 25석이 남는데, 즉 지역구 25석 중에 23석이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는 2석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자기 자신 빼면 1석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이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 안철수 대표로서는 진짜 가슴 절절할 부분인데, 당연히 호남에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 그동안에 5.18 묘지라든가 이런 데는 항상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특히 진보 인사일수록 많이 가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중도, 진보 이쪽이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더, 좀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쪽에 가서 자기 자신이 야당 대표, 진보의 어떤 대표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각인시켜줄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을 가장 먼저 가서 거기를 참배하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구장훈 차장. 네. 인상적인 문구가요. 네. 국민의당을 정권교체 도구로 광주 주민들이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정권교체, 내년에 대선. 네. 그래서 벌써부터 안철수 대표가 총선에서 좋은 결과 거두자마자 너무 대선을 향해서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뭐 앞서갈 수밖에 없고요. 또 앞서가는 것이 이 안철수 대선 주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번에 더민주당을 대신해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이유가 내년에 대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을 좀 높여달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한번 실패한 카드인데, 당신은 그때 그 개인적인 결단으로 출마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잘하면 우리가 당신을 적극 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의사가 호남 25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호남인들이 원하는 정권교체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뜻을 담아서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이제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지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역으로도 지지세가 확산이 된다면 그 가능성이 높여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본이 되는 호남을 좀 다지기 위해서 먼저 호남을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겠다. 안철수 대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 운영의 단순한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8석의 원내 교섭단체인 우리 국민의당은 단순한 캐스팅 보터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주도하는 국회 운영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안철수 대표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이제 새 정치하겠다 이 얘기고요. 3당이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기회를 얻게 됐는데, 안철수 의원이 근데 대여 협상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이번에 재선이시잖아요. 네, 이번에 대여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박 대통령하고 뭐 머지않아서 영수회담 같은 것들도 하게 될 텐데,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대하세요? 이제 사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내년 대선에서 정말 대권까지 꿈꿀 수 있는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날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38석 얻은 거, 물론 호남에서 대부분 얻었다고 하지만 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2등이었단 말이에요. 네. 더민주를 제치고 2등을 했다는 건 국민들도 그만큼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정말 환멸을 느껴서 이제 좀 정말 새로운 거 좀 해봐라는 것, 그걸 분명히 이제 보여준 메시지였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정말 말 그대로 단순한 캐스팅보드 역할만 해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국민의당이라는 이 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오히려 거대 양당을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정도의 가치, 국민의당의 가치, 또 안철수 대표의 가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재선 의원이시고 아직 그런 걸 많이 해보지 않으셔서 그런 부분을 정말 매끄럽고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 냅다 지금 이번에 국회를 주도해 보겠다 그래서요.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겠다. 또 교과서 국정화 반대하겠다 이렇게 법안을 주장했죠. 계속 네. 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실히 해서 국회를 새로운 국회로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양당 체제의 그 답습을 계속 되풀이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이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어떤 정당의 그런 형세를 보면은 네. 만약에 38석을 얻더라도 어느 한 당이 과반수 하나라도 얻고 있다면 그 역할이 아주 미미할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한테는 다행히게도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한 120여 석씩, 122석, 123석 이렇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지 않는다면 누구도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가 아주 어려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 역량을 발휘할 공간이 상당히 커진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의 활약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 더민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김종인 대표가 2기 비대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지금 보시면 뭐 김종인 대표, 이종걸 전 원내대표하고 네. 뭐 진영 의원 이번에 용산에서 당선되셨죠. 새누리당에서 왔고요. 그리고 양승조 의원, 정성원 뭐 이런 저런 쭉 나와 있는 의원들을 보면 총 9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친노 운동권 색깔은 많이 옅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총선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 친노 운동권 가지고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환멸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중도층이 어찌 보면 이번에 총선을 전체를 좌지우지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운동권 색채보다는 일하는 정당 이미지를 강하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친노 운동권 의원들을 다 배제하고 이게 비대위원회를 좀 구성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당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도전을 할까 굉장히 많은 관심사인데요. 약간 시사하는 듯한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볼 사항이지, 처음부터 올 때 이거를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서 돼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은 제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네, 같은 야당인데 말이죠. 국민의당은 냅다 뛰고 있고 더민주당, 새누리당만큼이나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